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번째 주, 교재 210쪽입니다. 내일 모레 합격자 발표죠? 오늘이 29일이니까 내일 모레. 자, 개업공사 등의 업무상 의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업무상 의무에 대한 부분은 개공 등의 의무를 말하는데 일단은 출제 비중이 4개 정도, 금지행위,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손해배상 해가지고 4개 정도가 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럼 그 단원 열기 그냥 참고하시고 총설도 참고하시고 개업공사 등의 기본 윤리 의무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법 제29조 조문을 읽어야 됩니다. 29조 제1항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밑줄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밑줄이고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의 밑줄이겠죠. 품위를 유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의 성실의 밑줄이고요.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 29조 제1항 개업공사 등의 기본적 윤리에 관한 의무를 지금 읽어봤는데,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 지키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라. 바로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 이 정도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야 되고 신의 성실로 공정 중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 품위라는 것은 그럼 전문 직업으로서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고 되고, 그럼 중개사무소 나가실 때 세례바짝 찍찍 끌고 추린 입고 출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품위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전문 직업인답게. 그래서 요즘 뭐 남성분들은 간편하게 이제 그런 복장을 하시고 계시고, 여성분들은 대부분 정장을 하시죠. 그렇게 이제 출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라 그랬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우리 법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법에도 있는데, 민법에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게 신의 성실 원칙인데, 신의 성실한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뒤통수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주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하면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를 들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이 두 가지 의무는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거고 중개보조원은 부담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왜 중개보조원한테 이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냐?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가 핵심적인 중개활동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중개보조는 전문 직업으로 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개보조는 민의를 입고 출근하셔도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유기 의무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12쪽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이거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조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상 인정된 의무예요.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것을 선관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선관주의. 그래서 이게 우리 판례와 학설에 의해서 이 의무가 우리 개업공사에 있다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선관주의 의무가 인정이 되고 있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이 부분 제가 그냥 바로 통과해 버렸는데, 부동산 중개계약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위임과 유사하다. 그럼 위임은 여러분들 시험범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민법. 그 위임이 뭐냐면 타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이 타인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위임이 일어나는 현상은 그 동사무소가 갖고 인감림을 뜯어가고 시켰죠. 이거 위임이에요. 또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을 맡겼습니다. 이것도 위임이고, 그 법무사 사무실 가서 등기를 맡겼습니다. 이것도 위임이에요. 그래서 위임은 결론적으로 사무처리 계약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사무처리 계약을 위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는 물건의 판매를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가 위임과 유사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거고,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있죠. 이 자를 뭐라 하냐면 이 자를 수임이라 불러요. 그럼 사무 처리를 맡긴 자를 뭐라 하겠습니까? 위임이라 불러요. 그래서 사무 처리 맡은 자가 수임인. 그러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이들이 바로 수임인이에요. 그럼 우리 중개에 있어서는 이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자가 개업공사죠. 그래서 개공이 수임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비슷해요. 그럼 민법상 이 수임인은 어떠한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수임인은. 그래서 개공이 고 선관지 의무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임에 있어서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업공사 역시도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관주의가 어디까지냐 문제가 있거든요. 이 선관주의라는 것은 일단은 통상의 주의력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요. 선관주의라는 것은 그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게 선관주의예요.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그럼 운전자의 선관주의라는 것은 운전자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을 말하죠. 그럼 개업공사의 선관주의라는 것은 개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이에요. 사람마다 주의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주의력이 높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이런 건 따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지녀야 될 주의력, 그러니까 통상의 주의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통상의 주의력인데 어느 정도 주의력을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제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란 자가요, 우리 개업공사 A한테 내가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 하고 중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 A는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죠. 이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가지고 선관주의 용도가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유자 확인 방법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잠깐 따져볼까요? 일단 등기사항 증명서 떼봐야 되죠. 등기부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이자가 소유자로 주장하니까 주민증 달라고 해야 되죠. 주민증, 그러니까 신분증 달라고 해야 돼요. 이거 주민증을 확인했더니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와 주민증에 기재된 자가 둘이 일치했어요. 그럼 이자가 소유자다라고 인식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까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개공이 지니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니까 권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의심이 가면 탐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하여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이 하고 있지만 상당히 높은 주의력이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 있어가지고 진정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등기부와 주민증만으로 확인했다가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7, 8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등기 권리증까지도 모두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갖고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기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기 사건이 가끔가다 터지는데 이 등기 권리증만 확인해도 대다수의 사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말죠. 근데 주민증 위조는요, 초등학생도 한답니다. 그 정도로 쉽다는 거예요. 주민증 위조가. 그래서 주민등록을 바꾸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등기 권리증은 위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전자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증 갖고 계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 전자보안번호가 들어가 있죠. 전자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위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확인해도 대다수의 사기를 다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손님한테 등기 권리증 갖고 오라 하잖아요. 특히 이제 공동등기가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의 개업공사 A였고 을의 개공은 B예요.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여기가 물건지야. 여기서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님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개업소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하고 다이렉트로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손님은 을이죠 지금. 근데 우리 쪽에서 바로 갑한테 연락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관행상 그렇게 하는 건 굉장한 실례예요. 이 중개업소에. 나중에 이 중개업소에서 아주 욕먹습니다. 직접 다이렉트 했거든요. 이쪽에 승낙을 받고 근데 이제 뭐 또 그런다? 계약을 할 때는요. 절대 손님한테 직접 연락 못하게. 근데 이제 여기 입주를 했어. 을이 입주를 했는데 자꾸 물이 새는 거야. 수도꼭지에서. 고쳐달라고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한테 전화하겠죠. 그럼 B는 다시
A한테 전화해. 이쪽 중개업소에. 이렇게 전화하면 여기서 다시 또 일로 연락해야 되죠.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들어주지. 근데 자꾸 전화하는 거야. 이번엔 이제 형광등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전화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받질 않아. 전화 안 받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빠서 못 받았다고 그러지. 그리고 직접 그럼 얘기하라고 그래, 직접. 이거를. 그럼 우리한테 이제 하자는 또 직접 얘기해. 지가 얘기하고 껄끄러우니까. 그죠? 이런 중개업소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수를 받았으니까 끝까지 후속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하는 중개업소와 잘 못하는 중개업소는 간발의 차거든요. 잘하는 중개업소는 이 후속타를 잘 정리를 해주는 거야. 사실 계약까지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계약을 한 다음에 손님들의 불만사항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근데 그것을 대다수의 계약공사들이 하기를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자꾸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 중개업소 거래 끊어버리지. 더 이상 안 해요. 우리도 거래한 중개업소 중에 하나가요. 그분이 송도 토박이야. 근데 그분은요, 공인인증사 맞아요. 공인인증사 맞는데, 실장님 앞에서도 손님한테 브리핑 안 해요. 자기 진짜 손님은요, 데리고 나가세요. 데리고 나가삽니다. 근데요, 브리핑 하는 걸 나는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거기 근무했던 실장님이 하는 얘기인데, 이 사장님은 손님한테 브리핑할 때 아주 손님 혼을 빼놓는데, 손님이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거 큰 재주예요. 굉장히 큰 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건들 엄청 많이 해요. 여기. 그래갖고 어쨌든 이 사장님은 실장님한테 브리핑하는 것도 안 보여주는 거야. 근데 손님들이 하여튼 계약을 꼭 해요. 이 사장님이 붙으면. 그러니까 혼을 쏙 빼놓은데. 그래놓고 있잖아요. 나중에 후속타 있죠. 손님의 불만 상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약하고 나서. 그죠? 이런 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모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하고 공동중개를 한번 했다. 이 사장님 쪽하고. 다들 거래 안 하거든. 다 안 하는데 한번 어쩔 수 없었어요. 물건이 없어가지고 여기 물건을 한 거야. 계약할 때는 와서 보니까 와, 손님 아주 그냥 거의 뭐 잘하면 발도 핥아주게 생겼어. 그렇게 아주 사장님 해가면서 살살 웃어가면서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이제 입주했거든요. 우리 손님이. 우리가 전화하잖아. 전화 차단시켰어요. 우리 전화를. 저단 차단하면 알죠? 어떻게 하는지. 전화 3번 딱 우리가 끊겨버리잖아. 그냥 차단시켜놨다니까. 아예. 와, 그래갖고 쫓아갔잖아요. 발칵 뒤집어놨죠. 한번 가서. 이게 그랬더니 뭐 자기가 바빠가지고 그렇게 못했다. 그런 거 안 통하지. 그래갖고 어쨌든 거래를 이제 안 해버립니다. 조용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개업소에 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좀 문제인데 어쨌든 뭐 얘기가 성적표를 흐르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중개를 할 때 손님한테 권리증을 갖고 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동중개를 할 때 우리가 손님지니까 여기 중개업소 얘기하겠죠. 손님이 권리증 보자고 한다. 일단 가계약금 들어갔고 이제 공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잔금 시에 많이 확인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잔금 때 보여줄게 그러는데 사기범들은 절대 잔금까지 안 가요. 계약 단계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잔금 시에 실무에서 뭐 권리증 보여줄게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돈이 이미 다 건너간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기 전에 권리증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요 B가 이제 여기서 우리 손님이 보고 싶어 한다. 갖고 와라. 그러면 여기서 이 갑한테 얘기해야 되죠. 계약을 할 때 권리증 갖고 오십시오. 손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잘 안 합니다. 또 손님한테 얘기했다. 그럼 손님이 권리증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 그죠? 모르긴 뭘 몰라. 권리증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나도 우리 권리증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도 모르겠어. 어디 책장 안에 있겠지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도 안 한 거야. 그럼 이제 계약서 쓰는 날.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한테 손님 앞에서 대놓고 몰아가면 절대 안 되죠. 그래도 계약을 진행을 해야 돼요. 차츰 이제 이거는 확인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진행을 합시다 하고 진행을 시켜야지. 진행을 시키고 나서 다음날부터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가 중개업소가 아주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면, 우리처럼 잘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아주 그냥 손님만 붙이는 데 관심이 있고 그냥 그런 거 다 확인 안 하는 중개업소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도 책임을 절대 면하지 못합니다. 못 면해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저 매매뿐만 아니고요. 임대차에 있어가지고도 보증금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기를 당하면 헤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증 되도록이면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손님이 자주 거래하는 손님이야. 그러면 상관없겠죠? 자주 거래하는 손님이면 그냥 등기만 확인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도 진행을 해도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럼 반드시 권리증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사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FM대로 일을 하면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좋은 게 좋다고 여러 가지 사기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개공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휴일날 거래가 많았죠. 휴일 거래, 등기부를 떼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많았는데 요즘은 그거 안 통하죠. 24시간 계속 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휴일날 이런 것들,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요즘 휴일날 사기치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고요. 사기의 징후가 대표적인 예가 뭐냐? 금매. 내가 해외 이민을 가서 급히 팔게 됐다. 시세가 10억인데 9억이라도 팔아달래.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뭐 이렇게 금매하는 것들은 무조건 의심해야 돼요. 무조건 의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또 징후가 보수를 많이 주겠대. 그러면 또 개공이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예를 들어서 300인데 이거 거래시켜주면 내가 여유있게 한 돈천 드리겠다. 의심해야 됩니다. 보수를 많이 주겠다. 이거. 그 다음에 또 거래할 때 중도금을 특히 많이 달라는 데 있죠. 별별 이유를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혹하게 내가 중도금이 급히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것도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 전부 다 사기의 징후가 보이는데 이걸 개공이 다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카운터를 아주 심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를 할 때 여러분들의 촉을 믿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요즘은 실무 강의를 안 하고 있는데 실무 강의 할 때 제가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촉을 믿어라. 여러분들의 촉. 그러니까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진행을 하다가 느낌이 쇠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딱 중단해야 돼요. 딱 중단하고 FM대로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 중개업소를 절대 믿으면 안 돼. 내가 직접 다 눈으로 확인해야 돼. 사고 나면은 나도 책임이니까. 그래서 그 촉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이게 뭔가 이상해. 느낌이 딱 오면 전부 다 둘 다 두드리듯이 전부 다 확인해야 돼요. 하나하나 꼼꼼히. 그래야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아침 일찍 사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자, 그래서 일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권리증까지도 되도록이면 확인하라. 이게 이제 우리 선량한 관리자의 판례가 취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개업공사의 과실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죠. 이제 214조 비밀준수 의무로 들어갑니다. 법제 29조 제2항. 간만에 출제를 했어요. 이 부분을 출제했는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 개업공사 등은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야 된다. 개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법제 49조 벌칙 제2항 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래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밀준수 의무. 전문 직업인들은 다 비밀준수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이 비밀준수물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개업공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개업공사 등이란 말 우리 공부한 적 있죠?
개공 등이란 말이 이제 세 번째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 결격사유에서, 이중소속에서.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다음에 개공 등은 이중소속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비밀준수무에서 나왔네요. 그럼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개공 등이란 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공, 소공, 다음에 중개 보조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사원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 전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 따라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얘기죠. 개공사가 손님한테 브리핑해야 될 의무. 예를 들어서 물건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갖다가 매도인 쪽에서 내가 소송 금방 끝낼 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매수인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고지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지할 의무와 비밀 지킴과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고지 의무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때는 안 지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그래서 개공사 등이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에 증인을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 출석하게 되면 증언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세법상 세무조사를 당했어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밀 안 지켜도 됩니다. 물론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는 비밀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 및 다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그럼 비밀이 과연 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비밀은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지만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있거든요. 형법에서 비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본인이 비밀로 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비밀로 해달라. 나아가 객관적으로 봤어도 비밀로 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업무를 떠난 후까지 지킵니다. 그럼 업무상 한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폐업을 하든 소공이나 보조원이 집을 사임하든 끝까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개공등께서는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했어야 돼요. 이거 대나무 숲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서 경나십니다. 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된 거고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이것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1-1인데 이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가 누구 의사냐? 비밀을 누설한 피해자. 이 피해자가 개공 등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처벌을 못하게 되는 범죄예요.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이거와 똑같은 형법상의 범죄가 뭐가 있냐면 폭행이 있어요. 사람 지업해가지고 만약에 폭행으로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럼 경찰관이 그러잖아요. 피해자가 합의를 봐와라.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쓰겠죠. 그럼 그 합의서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 들어갔죠. 그러면 불처벌의 의사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폭행으로 절대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듯이 비밀 누설도 개공 등이 비밀 누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비밀 누설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를 해버리면 절대 처벌을 못해요.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면 비밀 누설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피해자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처벌될까 안 될까? 처벌되겠죠.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해요. 근데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만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이거를. 자, 그래서 비밀준수무 이런 게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중개보존도 부담하는 의무라는 거 여기까지 해주는데 실무적으로는요, 이게 비밀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죠.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물건에 화재 사건이 있었다. 물건에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비밀을 지켜야 될까요? 고지를 해야 될까요?
굳이 해야 될 걸로 보입니까? 예. 굳이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전에 이거 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사건이 있었어요. 개공이 패소했습니다. 손해배상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건이었습니다. 아파트였는데 신랑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처가 참자 못해갖고 이 아파트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처가. 그러면은 거기 못 살겠죠.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공사 새로 싹 하고 이 집을 팔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걸 개공이 소개했죠. 중개를 했는데 이걸 손님한테, 이걸 산 사람한테 고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손님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님이 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어요. 왜 화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냐. 위자료 배상해라 하고 배상 나갔어요. 손해배상 책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사건 고지해야 될 걸로 보여요. 이게. 그럼 만약에 또 화재 사건 고지해야 될 걸로 보이고 여기에서 강력 사건이 있었어요. 뭐 그런 사건이라든가 뭐 여성 관련 범죄 이런 것들이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게 고지해야 될 거 안 해야 돼? 이건 안 해도 된다. 근데 생각을 해보자. 거꾸로 내가 이 집을 들어간 거야.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나쁘겠죠. 그럼 고지해 주는 게 맞죠. 고지해야 될 걸로 보여요. 고지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 고지를 해야 되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사건들 고지하는 게 맞아요. 우리 법의 취지도 맞는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건들은 처음에 받을 때 가격을 확 쳐서 받아야지. 손님한테 고지해버려야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예전에. 괜찮겠느냐? 그래서 가격이 싸게 나온 거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럼 상관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진짜 애매한 사건은 그거죠. 이 물건에서 계속 비과학적인 사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남자가 시름 앓다가 3개월 만에 뭐 사망한다든가 처녀가 자살한다든가 이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고지해야 되느냐? 이거 고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동네 사람들이 물론 흉가라는 거를 다 알고 있다면 고지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손님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고지를 해주는 게 맞을 걸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 저도 상담 사례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실제로 이분이 그 지역에서 중개업을 한 게 아니고 타 지역으로 와서 중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첫 중개업 때 거기 가갖고 지하방에 아가씨를 세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잔금 치고 입주한 다음에 한 15일쯤 지났는데 그 앞에 지나가는데 경찰관 와있고 막 난리더래. 사람들 와서 웅성웅성거리고. 그래갖고 봤더니 아가씨가 자살한 거야. 15일 만에. 그래갖고 자살했는데 이렇게 근데 멀쩡한 아가씨가 왜 자살했을까? 그러고 이제 있는데 옆에서 그러더래. 여기 또 죽었어 그러더래. 그래 깜짝 놀래갖고 무슨 말씀이냐고 그게. 그랬더니 벌써 3번째라는 거야. 자살 사건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이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나한테 손해배상 의혹들이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몰랐지 않느냐 그거를. 임대인이 고지하지도 않았고 몰랐으니까 그냥 조용히 명목이나 빌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이제 조용히 지나갔거든. 지나갔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들은 기가 진짜 센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기가 진짜 센 사람이. 잘 때마다 내 발레나 나오는 거죠 계속. 이거 그러니까 기가 진짜 센 사람이 들어갑니다. 기가 진짜 센 사람이 누구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이제 천도제를 지내줘야지. 저 위로 가시라고. 그죠?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안 믿겠죠? 안 믿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기가 진짜 센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이제 상가를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가 임차인이 그런 이제 뭐 무속인이 쓴다든가 또는 뭐 교회가 쓴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그 임대를 자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상가 전체가 죽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제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세를 놓는 걸 싫어하죠. 교회 세를 잘못 놨다가 아주 낭패를 본 경우도 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그건 중개한 건 아니었는데 다른 분이 중개를 했는데 교회에서 우리 인천 사건이에요. 그거는 인천 사건인데 4층짜리 건물이었죠. 그게 1층에 식당, 2층, 3층은 사무실, 그다음에 이제 4층이 빈 거야. 4층이 빈는데 계속 비어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청년들 학습장소로 쓰겠대. 그러니까 성경 공부. 그래가지고 임차를 한 거예요. 임차를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빌려가지고 이걸 쓰면서 사실은 노숙인, 그러니까 행여자 급식소로 쓰게 된 거예요. 이 상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지. 1층 식당인데 쫙 식당이 있는데 행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밥 먹으러 오겠어, 안 오겠어? 절대 안 오지. 여기 2층하고 3층은 사무실이잖아요. 그죠? 사무실인데 행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교회한테 얘기를 했겠죠. 야, 이거 그렇게 쓴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쓰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는데 뭔 일이냐? 이러는 거야. 나가라. 네가 용도 잘못 썼으니까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어떻게 썼느냐? 그냥 교회라고 쓴 거야. 결국 이 상가 다 빼줬어요. 다. 주인이 한 분이었거든. 셋 다 뺐어요. 다. 나가겠다. 이 상가 죽었지 완전히. 그래갖고 한참 동안 비어 있었어요. 여기 나가기 전까지. 나가지도 않아 또 여기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한다고 버티는데 뭐. 그래갖고 어쨌든 이런 예를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 실무 강의를 할 일이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중개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계약서 문구에 분명히 청년들의 학습 장소로 딱 했으면 이건 용도를 그대로 안 쓴 거거든. 안 쓴 거기 때문에 이건 계약된 대로 용도를 안 썼기 때문에 이건 계약 해지 사유예요. 사용 목적대로 사용 안 하게 되면 이건 계약 해지 사유거든. 근데 이걸 교회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래갖고 결국은 주인이 아주 난리를 쳤던 겁니다. 개공상대로 맞고 소송을 갖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지? 그래서 고지하르무. 그러니까 우리 법 취지가 그거예요. 되도록이면 물건 정보에 대하여 개공이 알고 있다면 고지를 하라, 성실하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밀준수무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메인인데 금지행위로 들어왔어요. 자, 216조입니다. 우리 법 제33조 금지행위. 33조 지금 조문이 실려 있으니까요. 거기 33조 1항과 2항만 잠깐 읽어야 됩니다. 자, 33조 제1항. 개업, 공인인증서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등이란 말 또 나왔죠? 그럼 개공 등이란 말에 밑줄 그으시고. 근데 쭉 내려가서 구호 밑에 동그라미 2. 그게 2항이죠. 2항. 자, 읽어드리면 누구든지의 밑줄이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 밑줄이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업무를 방해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금지행위를 지금 쭉 읽어봤습니다. 칠판 보시죠. 지금 33조 제1항과 33조 제2항 읽어봤는데 33조의 금지 규정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33조 제1항은 개공 등의 금지행위죠. 그러면 개공 등이란 말은 지금 또 나왔습니다. 네 번째 벌써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남았는데
개업공사, 소공사, 중개보전, 임원사원입니다. 중개업 종사자 전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3조 제1항은 개공 등한테만 적용되는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일반이라든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33조 제1항은 개공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했고 33조 제2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업, 공인인사 등에 대한 금지행위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일반인도 이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건 이제 차츰차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공은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아니면 3년짜리 지역 사유로 갑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우리는 첫 순환이니까 내용을 보겠습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 자, 그럼 넘어가요. 넘어가서 218조. 이게 지금 오타가 난 걸로 보이는데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로 되어 있죠. 이거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아니고 개공 등의 금지행위예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아니고 개공 등의 금지행위예요. 나중에 여기서 뭐 저자께서 지금 정오표를 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이는 부분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서 첫 번째 금지행위가 매매업이에요. 자, 그러면 매매업.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금지행위가 매매를 업.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제목에 밑줄 그으면 돼요, 그냥. 매매를 업.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금지행위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러면 중개대상물 매매업 금지행위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것에 매매업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매매업을 한다. 우리법상 금지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업이란 말은 우리가 중개업 용어의 정의를 할 때 공부했는데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영리성이 있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럼 이게 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을한테 팔아치우고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정한테 팔아치우고 사고팔고를 업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매매업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그럼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노는 사람인데 매매업이 차단되어 있다니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업은 전면 금지입니다. 만약에 개공한테 매매업을 허용을 한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매업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업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사고팔고 업을 못한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돈에는 장사 없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중개사무소 열어놓으면요. 진짜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시세가 10억인데 진짜 좋은 물건인데 하자가 없어요. 손님이 해외 이민을 간다고 금매로 팔아달래. 9억에. 그럼 돈이 보이죠 이거? 돈이 보입니다. 그럼 이런 물건 나오잖아요. 개공이 바로 계약금 줘버려요. 바로 계약금 줘버립니다. 그리고 얼른 손님 찾는 거지. 맞죠? 아니면 지인한테 야 이거 사라. 진짜 이거는 돈 된다. 그러니까 사라. 그런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럼 결국 개공이 손님 거를 직접 샀다. 그러면 잠시 후에 하게 되는 직접 거래. 이건 3년 이하의 족수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고팔고 업을 했다. 매매업에도 걸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면 바로 계약금 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매매업이 첫 번째 금지행위로 되어 있는데 개공이 안 하냐? 다 한다는 얘기지. 악법이 법이 아니에요. 악법이 법이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봐요. 악법이 법일까 아닐까? 악법도 법이다. 그죠? 악법도 법이다.
우리 법대 과정에서 3학년 때 법철학이 시작되는데, 법철학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분, 악법도 법인가? 이 말씀 처음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악법도 법이죠. 그랬죠. 악법도 법이죠. 악법은 법이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 하였던 교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죽었는데, 모두가 지키지 않는 법은 법이 아니라 이거지, 이미. 무슨 말인지 되세요? 모두가 지키지 않는, 현대의 법철학은 모두가 지키지 않는 법은 이미 법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거나, 그건 법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안 지킨다. 그럼 이건 법이 아니지. 그럼 개정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매매업을 사실 이제 풀려고 개정안이 올라갔었어요. 한 3년 됐죠? 3년 됐나?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19대 국회 때 올라갔어요. 지금 20대 국회죠. 19대 국회 때 올라갔어요.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매매업을 풀자. 군사독재 시절에 음성적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에 이게 만들어진 금지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풀자 하고 올라갔어요.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싸움을 하고 법안을 자동 폐기시켜버렸어요. 회의가 끝나면 그래갖고 19대 국회 때 가장 법안이 폐기 많이 했던 때가 그때예요. 둘이 싸움을 하고 자동 폐기된 법안이 2만 건이 넘었어요. 법안들이. 그래갖고 우리도 개정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정안 올라갔다가 푸는 걸로. 올라갔다가 폐기돼 버렸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지. 이 정도에서는 이거 틀렸지. 오히려 이 정도에서는 늘렸어요, 더. 금지얘기를. 원래 금지얘기 우리 7가지였거든요. 7가지 더 늘려놨어, 지금. 이걸. 풀지는 못할 만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매매업 현재 못합니다. 사고팔고 업으로 못해요. 그러면 4명의로 지금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타인 명의로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건 5년 이하의 징역이 또 더 커져요. 그래도 안 하느냐? 그래도 합니다. 삼수갑산 가더라도 하는 거지, 그냥.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좀 있는 규정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합격은 해야 되니까 매매업 안 돼요. 첫 번째 금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배우자의 명의는 남겨놔야 됩니다. 배우자는 실명법상 피해갈 방법이 좀 있죠. 실명법상. 근데 배우자가 더 무섭나? 그럼 배우자 없는 사람 어떻게 해? 얼른 만들어야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금지이기로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의뢰 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이. 이게 지금 219쪽이죠. 자, 이게 두 번째. 그러면 그 말미에다가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를 하고 가로 열고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이게 두 번째 금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를 하고 제목을 붙일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조문대로 가면 되는데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 무등록업자임을 알아요.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행위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가 두 번째 금지 행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았다. 이건 그거 아니겠어요? 중개대상물을 우리 개공이 소개를 받는 거예요. 소개를 받는 과정에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소개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자의 업무 활동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 뜻이에요. 그럼 뭐 문제 없고 이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지 말아라.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계약서를 써줍니다. 이 계약서에 무등록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공 A의 명의를 이자가 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A가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명의 이용이에요. 예, 그래서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이. 그럼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무등록자를 통하여 의뢰받는 순간 이건 금지가 됐고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용케 하는 것도 금지예요. 그러면 대전제가 지금 뭡니까? 알면서 하라고 그랬죠? 알면서. 무등록자임을 알면서. 그럼 무등록업자와 거래를 했다. 오리발을 확 내밀면 되겠네요? 몰랐다라고?
알았다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알면서 해야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요, 무등록업자들은 자금력도 풍부한 경우가 많고요. 좋은 물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들과의 거래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죠.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확 내면 되지. 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금지행위, 이렇게 무등록업자와의 거래행위. 이 정도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금지행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금지행위는 지금 220쪽이에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제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 그러면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여기에 딱 밑줄 그으면 되겠네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그러면 세 번째 금지행위는 보수 초과 행위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뭐 우리 법정 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해준 중개보수의 한도가 있죠. 이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다 받는 게 다 금지예요. 이거는 명목을 따지 않아요. 고마워서 주던 증여로 주던 명목에 불문하고 정해진 한도를 절대 초과해 받아만 한다. 그럼 이거 있잖아요. 보수 초과에 대하여 더 받게 되면 1-1이거든요. 1년 이하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 개공 한 분이요. 이걸 가지고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어요. 보수 초과 가지고 징역까지 보내는 건 너무 심하다. 해갖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 헌법소원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을 때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헌법소원을. 그래가지고 이거 위헌이다. 국민이 갖고 있는 행복추구권이라든가 직업선택의 자를 너무 침해한 것이라 제재를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침해한 것이니까 이거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합헌 판결 날게요? 위헌 판결 날게요? 예? 당연히 합헌 판결 났으니까 공부하고 있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 판결 났으면 이거 무효니까 공부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죠? 합헌 판결 났죠. 왜 합헌 판결 났냐면 부동산 중개라는 게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1 때리는 게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처럼 보수를 더 받았을 때 감옥 갈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고 그랬죠?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수는 절대 실무적으로 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펜더로 가시는 게 좋아요. 보수 초과해가지고요. 낭패를 본 개공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신고하니까 걸리죠. 그래갖고 이제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우리 젊은 분들을 지금 차별하는 게 아닌데 우리 젊은 친구들 인터넷이 굉장히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죠. 무섭습니다. 똑똑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낭패를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건들. 우리 보수 받으면 현금연수금 발행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발행해야 돼. 이거 실제 사건인데 지금. 보수가 300이었어요. 근데 이거 현금연수금을 끌어드릴까 했더니 현금연수금 어물어물 하더래. 그리고 젊은 사람이고 그래서 필요 없겠지 하면서 안 끌어준 거야. 어쨌든. 근데 세무서에서 얼마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현금융수금 발행 안 했냐. 신고 들어왔다. 미발행으로. 그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이 친구야. 이 친구는 현금융수금 미발행 신고 포상금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안 끌어준 금액의 20%예요. 조세 포탈이라도 신고해도 그 포탈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현금연수금 미발행도 역시 20%를 줘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60만 원 받아갔지. 개공은 안 끊어준 금액의 150% 맞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래갖고 보수는 웬만하면 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수 더 받았고 낭패를 본 경우가 이 물건, 이게 이제 상가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골목 안쪽에 있었어. 위치가 굉장히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때 매매가가 1억이었어요, 이게. 1억이었는데, 이걸 의뢰를 받은 거예요. 의뢰를 받았는데, 받기 싫었대. 물건을. 물건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이 친구가 의뢰를 하면서
보수로 1,0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럼 10%죠, 지금. 10%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 보수 1%가 안 되죠. 0.9%예요, 최고가. 상가는 최고가 0.9%입니다. 그러면 이거 90만 원짜리야, 지금. 1,000만 원 주겠대. 그래가지고 중개를 하면 내가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까 꼭 좀 시켜달래. 그래갖고 이제 물건을 접수했어요. 그래갖고 막 생활정보제 광고 때리고 막 이 전단지 돌리고 해가지고 그리고 6개월 만에 거래를 승사시킨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래갖고 6개월 만에 거래를 승사시켰는데 계약서를 쓰는 날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됐어. 쓰는 날 이 친구가 그러더래.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보수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비쌌다. 500으로 깎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500으로 깎았대. 기분이 살짝 나빴는데 500으로 깎았대. 계약서를 쓰는 날 얼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진행이 끝났어요. 그래갖고 500 이제 받았지. 잔금 치고 다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한 2달 정도 지난 거예요. 2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 친구가 들렀더래. 그래갖고 웬일이시냐고. 그래갖고 이제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더래. 아 생각해보니까 500 너무 비쌌다고 보수가. 그러더래. 그래갖고 아니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다. 응? 원래 이거 물건이 안 좋아서 1,000만 원 주기로 하셨던 거를 내가 6개월 동안 작업해가지고 결국은 거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500 깎자겠고 500 깎아드렸지 않느냐. 근데 이 500이 비싸다 가면 조금 무리가 있다. 나도 광고비가 한두 편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리가 있다 그랬는데 막무가내더래. 너무 비쌌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해가 난 거지. 이 개공이 부해가 나가지고 그러면 통장번호 대라 해가지고 410만 원을 다시 입금해버린 거야. 90만 원 딱 떼고 줘버린 거 다시 돌려줬어 그냥. 이게 그러고 난 한 석 달 정도 지났다나 또 찾아왔어. 또 찾아왔고 아니 이거 돌려줘도 처벌을 못 면한데 이 소리 하더래. 맞는 얘기예요. 돌려줘도 소용없어요. 돌려줘도 처벌을 못 피해요. 이게 여단계에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2단계에서. 2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긴 합의 봐라 그냥. 어쩔 수 없다. 고발 들어가면 나만 다친다. 영업정지다 그냥. 바로 업무증이 나와요. 일단은 임의적 등록 취소에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영업증이 나간다. 최소한 3개월 나가요 그냥.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킬레스건이거든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봤더니 200인가 300을 더 넣어줬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이제 조용히 입 닫으라고 거꾸로 준 거야 더. 오히려 더 받기는커녕. 그래갖고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그 지역 모임에 갔는데 당한 사람이 또 있는 거야. 같은 놈이야. 얘는 그러니까 공인사 공부를 해본 놈이지. 해본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킬레스건을 역으로 그렇게 개공을 등치고 다니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차를 끌고 가는데 건널목 있잖아 이렇게. 야가 여기 딱 서 있더래. 신호대기하고 서 있더래. 그 생각이 딱 들더래. 저걸 차로 밀어버려? 맞아요. 차로 밀어버리고 객값 물어줄까? 그 생각이 딱 들더래. 그래가지고 문 닫았어요. 그 생각이 들어서 문 닫았대. 그냥 더 이상 이거 중개받아가 나 사람 버리겠다.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운 거지. 사람이 싫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개업 안 합니다. 문 닫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수는 절대 더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래야 된다. 우리가 아킬레스건. 이게 그래서 어쨌든 보수를 더 받게 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요. 나중에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소리를 못 쳐. 이게 그러니까 보수는 FM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낭패를 본 경우들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FM대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러면 보수 초과행위 일단은 명목불문하고 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입니다. 권리금입니다. 이거는 중개를 하겠어요? 아니라겠어요? 아니라겠죠. 그럼 이에 대한 보수는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초과에 걸 일이 없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좌수표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좌수표 사건. 이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있죠. 가계수표라는 거를. 요즘 뭐 이거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액면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중개보수로 받은 거예요. 법정 한도를 초과했어요. 좋다고 받았거든요. 그럼 이 당좌 수표를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되죠. 현금으로. 교환을 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이게 부도 처리된 거예요. 그럼 부도 처리됐다는 얘기는 지급정지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검사가 보수 초과로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이게. 그럼 개공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이게 당좌 수표가 부도가 났으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보수 초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나아가서 중개 의뢰인은 이게 부도 처리됐기 때문에 나한테 지급한 금액도 없다. 그러니까 의뢰인한테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어야지만 이게 보수 초과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지행의 성립 요건에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이 금지행의 성립 요건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어요. 이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느냐. 대법원은 우리 금지행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함의 목적이 있다. 행위 자체를 금지함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당좌 수표가 처음서부터 부도난 수표로서 이걸 받았다면 그건 휴지 조각 받은 거니까 보수 초과가 아니겠지만 받을 당시에는 유효한 수표였고 후일 부도 처리되었으니까 이미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가 완성이 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당좌 수표 사건 보수 초과다 아니다. 초과에 해당된 거죠. 초과에 해당됐고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이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를 입든 안 입든 금지행위 성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당좌 수표 사건 결론 기억해 두세요. 당좌 수표를 그대로 반환했거나 또는 부도 처리됐어도 이건 보수 초과다 아니다? 보수 초과다. 이거.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보수 초과 부분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십니다. 이 개공은 진짜 운이 없었던 거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단 말이 이거 아닙니까? 돈 받지도 못하고 여기는 처벌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